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배우 이순재입니다. 요즘 라디오에서 제 목소리를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지금 이 순간에 앉아서 마치 여러분과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제가 살아오면서 목격하고 느끼고 생각해 온 것들, 특히 우리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나이듦과 노후에 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긴 호흡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 또한 연륜이라 불리는 나이를 지나오면서 주위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수많은 분들의 인생 이야기가 제 마음 한켠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마치 오래된 앨범을 하나씩 넘기듯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요즘 참 많이 듣는 말이 있죠. 100세 시대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오래 살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그야말로 경축해야 할 일 같은데 정작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에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것은 막연한 걱정과 부담에 그늘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마치 정말 오래 사는구나 라는 기쁨보다는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 되려면 그 긴 여정을 견뎌낼 튼튼한 배 한 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배를 만드는 것이 바로 노후 준비라는 것이고, 문제는 그 준비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막막하고 복잡하고 때로는 지금 당장의 삶을 포기하듯이 절제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도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접합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나라에서 기초연금도 주고 뭐 그럭저럭 먹고 살만 할 거야. 혹은 자식들이 있으니까 뭐 큰 걱정은 없을 거야 하는 막연한 생각들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본 한 조사 결과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깊은 골을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큽니다. 퇴직이라는 항구에 들어서면 어느 정도의 안정과 휴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었는데 정작 그 항구는 폭풍을 막아줄 방파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참으로 냉정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예전 같으면 당연히 존재했을 안전망들이 이제는 더 이상 확실하게 우리를 받쳐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큰 시련을 겪고 나니 경제의 흐름도 여전히 불안정하고 젊은이들도 좋은 일자리를 찾느라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퇴를 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는 50대, 60대 이상의 분들에게 열려있는 문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를 제외하면 그 문은 아주 좁고 찾기 어렵습니다. 제 지인 중에도 경력과 능력을 무시당하는 것 같은 무안과 좌절을 겪으며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절박함 속에서 어떤 분들은 새로운 길을 모색합니다. 의욕적으로 창업에 뛰어들기도 하고 빠르게 돈을 불릴 수 있다는 유혹에 이끌려 비트코인이나 위험한 주식 투자의 세계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생각보다 험난하고 위험합니다. 저는 가끔 평생을 정직하게 일하며 모은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가슴이 아파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분들의 한숨 속에는 후회보다도 이제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지라는 근본적인 상실감이 서려 있는 것 같아요. 그 결과 노후가 본래의 평안과 지혜가 빛나야 할 시기가 아니라
생계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과 싸워야 하는 시간으로 변해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를 봅니다. 더욱 가슴을 저미는 사실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어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라는 기록과 함께 이 불명예스러운 1위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심각한 과제입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넘는 분들이 하루하루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함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발전의 길 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뒤처져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준비해야 그나마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에서 발표한 수치를 보면 은퇴 후 1인 가구의 적정 한 달 생활비는 154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은퇴 후 3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면 1인 기준으로 무려 5억 4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부부라면 그 2배인 11억 800만 원, 여기에 점점 커지는 의료비와 요양비까지 감안한다면 부부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존심을 지키며 생활하려면 적어도 13억 원은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처음 이 숫자들을 들었을 때 저 역시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3억 원, 평범한 직장인으로 평생을 일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금액을 모을 수 있을까? 하지만 주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터무니없음이 조금씩 와닿기 시작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보면 말이죠.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 칼국수 한 그릇이 3명 남짓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후배들과 허기를 달래며 먹던 그 칼국수가 이제는 어렵지 않게 10,000원을 넘어섭니다. 커피 한 잔, 점심 한 끼, 심지어 과일 하나의 가격도 우리가 알던 것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20년, 30년 후의 물가를 상상해 보면 13억 원이라는 숫자가 결코 공상 속의 숫자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 모든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히 걱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보다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돈을 쫓아 끝없이 달려가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지켜나갈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은퇴를 앞둔 50대, 60대 분들이 꼭 주의해야 할 노후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지출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들의 공통된 목소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 것은 성인 자녀에 대한 지나친 지원입니다. 이 주제는 아마도 가장 마음이 무거운 부분일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참을 수가 없죠.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부모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모들이 노년에 이르러 하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안 주면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쫄려서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라는 말이죠. 이 한마디에 부모 마음에 모든 딜레마와 고통이 응집되어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옛말에 큰아들은 큰 도둑, 작은 아들은 작은 도둑, 딸은 예쁜 도둑이라는 말도 있더군요. 그만큼 자식이라는 존재는 부모의 재산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깊이 있게 가져가는 존재라는 비유일 테지만 저는 이 말이 단순히 재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정신과 에너지 그리고 미래까지도
가져간다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자식이 결혼을 하면 당연히 집을 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식이 사업을 시작하려 하면 평생 모은 돈을 털어서 지원해 주고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식의 행복과 안정을 바라는 마음은 천하부모가 다를 바 없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지원이 한도와 선을 넘어설 때 발생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속임수가 있지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것이 바로 자식에게 속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유일한 아들의 달콤한 말과 간청에 힘입어 평생을 고생하며 모은 전 재산을 사업자금으로 몽땅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실패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고 지금은 노년에 찾아온 빈곤과 자식에 대한 서운함 사이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분을 보며 한때 내 자식은 그렇지 않을 텐데라고 혀를 차던 친구들마저 결국에는 자신의 자식들의 비슷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똑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부모와 자식은 가장 가깝고 소중한 관계이지만 서로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본 한 할머니의 사연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20년 넘게 정들여 살아온 집을 팔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매도 금액은 8억 원 정도. 그 돈으로 아들과 딸에게 각각 2억 원씩 나누어 주고 남은 1억 원으로 조용히 노후를 보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빌라를 사는 것은 위험하다며 그 대신 남은 돈을 자신에게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달 생활비를 이자 명목으로 드리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혼란스러우셨습니다. 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와 사정사정하며 설득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생각에 아들의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했고 그럴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복량이라는 단어가 가졌던 무거운 책임감과 의미가 예전보다는 훨씬 가볍게 혹은 다르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지원이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지원이 사랑의 표현이자 의무처럼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다가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를 소홀히 했다면 그 결과는 결국 자식에게 더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병들고 가난해진 부모를 모시는 것은 자식에게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것에서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고 각자의 발로 서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튼튼한 관계를 만드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경조사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오랜 문화이자 인간관계의 유대를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이 관습이 이제는 때로는 부담스러운 의무 지출로 변질되어 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오랜 친구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올해 5월과 6월 단 2달 동안 경조사비로만 300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개업식, 끊이지 않는 행사들 각각의 금액은 크지 않을지라도 모이면 상당한 규모가 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혹은 이미 은퇴한 분들에게 이 지출은 순간순간의 부담을 넘어서 노후 자금을 서서히 갉아먹는 소모성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조사가 본래의 의미인 축하와 위로, 인정의 마음을 전달하는 행위에서 단순한
금전 교환의 형태로 고정되어 버렸다는 점입니다. 갚아야 할 빚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은퇴를 앞둔 한 지인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가깝고 소중한 관계가 아니면 모르는 척하거나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족 행사도 가능한 한 간소하게 치르고 불필요한 과시와 비용을 줄이기로 결정한 거죠. 그분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남은 시간과 자본은 정말로 제 가족과 제 자신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남 눈치 보며 쓸 돈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단호함과 자존감을 느꼈습니다. 노년으로 가는 길은 관계를 정리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매우 민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 투자와 사기의 유혹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 직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생 일하며 모은 이제 더는 불어나기 어려울 것 같은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면 물가는 오르고 자식들은 바쁘고 건강은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돈으로 과연 남은 평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 불안감과 막연한 기대를 마치 꿰뚫어보기라도 하듯 정확하게 파고드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달콤한 말과 화려한 미래상을 그림으로 보여주며 당신의 노후 자금이 일확천금이 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노후를 앞두고 누군가가 권유하는 투자나 너무나 감미롭고 쉬워 보이는 제안에는 반드시 경계심을 곁들여야 합니다. 그 빛나는 유혹의 뒷면에는 너무나도 차가운 속임수가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제가 들은 안타까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모 씨라는 분은 지난해 8월께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H라는 회사에 노후 자금 2천만 원을 맡겼다가 단돈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처음 접촉은 지인의 소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젊고 유능해 보이는 사업가는 정모 씨에게 디지털 경제의 흐름을 설명하며 이제는 은행에 돈 맡기는 시대가 아니다. 블록체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어려운 용어들과 성공한 투자자들의 증언처럼 꾸민 자료들에 정모 씨는 점점 혼란스러워졌고 동시에 내가 시대에 뒤처지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결국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평생 모아온 돈을 내놓았죠. 처음 몇 달은 월마다 조금씩 이자 명목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안심한 그는 친구까지 소개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회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그들은 디지털 문명인 노인층을 노립니다. 복잡한 기술 용어로 현혹시키고 장밋빛 노후라는 그림으로 미래를 그려 보이죠. 은퇴 후에도 월 1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드립니다.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해외 선물 투자, 보증금만 내시면 고급 리조트에서의 무료 숙박권을 평생 드립니다. 이런 유혹의 말들은 모두 우리 마음속의 불안과 욕망을 정확히 노린 것입니다. 저는 방송계에 오래 있으면서 수많은 광고와 선전 문구를 보아왔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힘은 결국 지나치게 좋은 이야기를 의심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평생 동안 당신의 관심도 끌지 못하던 분야에서 왜 갑자기 누군가가 당신에게만 유익한 정보를 가져다 주려 할까요? 그 마음 속에 한 번쯤은 그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무분별한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 구입입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는 나이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레 커집니다. 조금씩 무너져가는 체력,
자꾸만 깜빡거리는 기억력, 쉽게 오지 않는 숙면, 그런 증상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쉽게 약이나 보충제를 찾게 됩니다. 텔레비전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영양제가 소개되고 주위에서는 누구는 이것을 먹어서 좋아졌다, 저것을 먹어서 나았다는 이야기가 오갑니다. 마치 그 작은 알약이나 가루 한 첩이 우리의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해 줄 마법의 열쇠인 약 말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냉정한 조언을 합니다. 과도한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는 오히려 우리 몸이 스스로 기능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정교한 균형 위에 작동합니다. 한쪽을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보충하면 다른 쪽의 흡수나 기능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영양제 시장이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만큼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광고가 우리의 약점과 두려움을 너무나 쉽게 파고들어 소비를 이끌어냅니다. 건강에 대한 투자는 가장 현명한 투자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가 무분별한 영양제 구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건강 투자는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 적절한 휴식,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라는 기본에 더 충실할 때 빛을 발한다는 점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노후 지출에서 가장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인 요양비와 의료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준비가 아니라 대비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 해도 노년기에는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돌봄이 필요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비용은 실로 막대할 수 있어서 평생 모은 자산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도 있는 가장 큰 위협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요양비와 의료비를 줄여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가 있습니다. 바로 근테크입니다. 근육을 의미하는 근과 재테크를 합친 말이지요. 이는 단순한 유행어가 아닙니다. 건강한 신체는 최고의 자산이자 최고의 보험입니다. 근육량을 유지하고 기초 체력을 단련하는 것은 낙상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하고 대사 질환의 위험을 줄이며 신체 기능을 오래 유지시켜 요양 상태에 빠지는 시기를 늦추거나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엄청난 의료비와 요양비를 절약하는 지름길이 되는 셈이죠.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무리하게 시작하다가 다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조합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을 조화롭게 구성하는 거죠. 우리 정부에서도 국민체력백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 처방을 해주는 복지 서비스인데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원에서의 산책, 등산, 실내에서의 간단한 맨손 운동도 훌륭한 근테크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투자한 시간과 땀은 먼 훗날 병원비와 약값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비슷하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일본에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고령자를 위한 7가지 절약 방법을 소개하며 우리의 생각도 함께 확장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단순히 따라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상에서 우리 상황에 맞는 지혜를 얻어보자는 취지입니다. 첫째, 식비 줄이기. 단순히 먹는 것을 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낭비를 줄이고 계획적으로 구매하며 때로는 직접 조리해서 외식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지혜로운 절약입니다. 둘째, 수도 광열비 절약하기. 이는 에너지 절약이자 환경보호 실천이기도 합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절약이 됩니다. 안 쓰는
콘센트 뽑기, 적정 실내 온도 유지하기, 물을 아껴 쓰기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결국 가계부의 보탬이 됩니다. 셋째, 고정비 점검하기. 우리는 매달 나가는 돈에 대해 무감각할 때가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각종 보험료, 구독 서비스 비용 등 이 고정 지출들을 정기적으로 살펴서 불필요한 것은 없는지, 더 저렴한 요금제는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큰 노력 없이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넷째, 자동차 처분하기. 이건 조금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유지비, 보험료, 주유비, 세금을 생각해보면 이용 빈도가 현저히 줄은 노년기에 반드시 재고려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카쉐어링이나 택시를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전반적인 교통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연금 수령 시점을 미뤄서 더 많이 받기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재무 계획 중 하나입니다. 조기 퇴직을 하거나 은퇴와 동시에 바로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월 수령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가능하다면 수령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물론 건강 상태나 당장의 생활 자금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소득원이 조금이라도 있고 건강에 자신이 있다면 한 번쯤 신중하게 고려해 볼 만한 선택입니다. 이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미래의 소득을 늘리는 적극적인 재테크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째,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 조달하기입니다. 이 방법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노후에 큰 현금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매달 조금씩 추가 생활비가 필요할 때 집을 담보로 영모기지론 주택연금을 들거나 리버스 모기지를 통해 정기적인 생활자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상속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고 금리와 제도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가장 큰 자산인 집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과 가족들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이 방법이 언급되는 것은 주택 보유율이 높은 노년 세대가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 풍요, 현금 빈곤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곱째, 건강 수명 늘리기. 이는 모든 절약 방법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테크와도 완벽하게 연결되는 개념이죠. 병들어 고통받으며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 즉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비와 요양비를 절감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고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균형 잡힌 영양,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사회적 활동과 정신적 건강 관리, 이 모든 것들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투자입니다. 결국 가장 값진 절약은 병원에 가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숫자도 많고 현실도 냉정하게 보여드렸지요. 마치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것처럼 답답하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출발이 누구나 미성숙하고 불완전하여 실수투성이일지라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새로운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그리고 현명하게 도전한다면 우리는 결국 삶의 그윽하고 아름다운 봉우리에 오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 중간에 지쳐 주저앉아 버리면
모든 것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걸어온 길이 험했더라도 앞으로 펼쳐질 길이 두려워 보일지라도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불을 밟으며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만의 풍경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 이순재도 연배가 많이 든 지금 과거를 돌아보면 수많은 후회와 미숙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라는 시간은 단지 쇠퇴의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경험과 지혜가 응축되어 황금처럼 빛을 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빛은 돈의 많고 적음보다는 어떻게 그동안의 삶을 받아들이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며 남은 시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나이듦의 품격이 있는 마치 저물어가는 햇살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듯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깊은 공감과 함께 미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